2025년 2월 14일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딸 김주애가 일생일대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북한 내 서열 2위이며 새별여 장군이라는 칭호를 받고 후계 구도를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정은이 숨겨놓은 아들, 그러니까 김주애의 오빠를 공개하고 후계자로 임명하기 위해 김주애를 처형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핵발사 장치 코드 17개, 김정은의 스위스 비밀 계좌 28개, 전략 기밀 문서 32,000건, 세계를 뒤흔들 북한의 금고 열쇠를 들고 김주애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세계가 주목한 건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곁엔 한 남자가 있었죠. 리철, 김주애의 근접 경호원. 평생을 북한에 충성을 맹세했던 그가 마지막 순간 총구를 돌렸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딸을 죽여라는 명령까지 내리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연을 읽어드리는 나레이터 손수지예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북한 서열 2위 김정은의 딸 김주애의 경호원 리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철입니다. 나이는 38세이며 조선인민군 호위사령부 근접경호원 김주애 아가씨의 그림자였습니다. 2012년 11월 저는 호위사령부에 배치됐습니다. 최고 지도자 직계 가족 경호. 최고의 영예였죠. 신원조회만 8개월 걸렸습니다. 3대가 모두 검증됐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참전용사. 아버지는 당 간부. 저는 특수부대 출신. 완벽한 이력이었죠. 첫 배치일. 만수대 거주지 3층 복도. 저는 김주애 아가씨 방 앞에 섰습니다. 당시 그녀는 겨우 4살이었죠. 문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 하지만 복도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경호원 12명이 배치돼 있었고 CCTV 38대가 감시했죠. 저는 그날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를 평생 지키겠다. 2022년 11월 18일 화성-17형 발사장. 저는 김주애 아가씨 2m 뒤에서 경계를 섰습니다. 그녀는 10살이었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에 하얀 운동화. 최고 지도자의 손을 잡고 걸었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과학자 187명, 군 간부 47명, 외신 기자 12명. 모두 통제된 인원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굉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았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김주애 아가씨를 봤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김주애 아가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물었죠. 리철 동무, 조국이 뭐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애 아가씨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제가 사라지면 조국도 사라지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살 아이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수대 거주지. 저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낮 12시간은 김주애 아가씨를 따라다녔습니다. 밤 12시간은 복도에서 경계를 섰죠. 2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가에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충성이라 믿었죠. 2023년 4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저는 회의장 입구에서 경계를 섰습니다. 김주애 아가씨는 단상 옆에 앉아 있었죠. 간부 237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연설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미래는 혁명의 2세에게 있소. 저는 김주애 아가씨를 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회의 후 한 고위 간부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여자가 지도자라니. 말이 되는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경호원은 귀머거리여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김주의 아가씨 방 앞,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저는 문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복도에 서 있을 뿐이었죠.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2024년 3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장남 김주현이 평양으로 귀국했습니다. 14세. 러시아에서 치료받고 돌아온 아들. 그날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죠. 호위 사령부의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김주현 동무를 최우선 경호 대상으로 한다. 저는 여전히 김주의 아가씨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호 인원이 줄었습니다. 12명에서 6명으로. 예산도 절반으로 삭감됐죠. 김주의 아가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은 물었습니다. 리철 동무, 당신도 떠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주의 아가씨.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경례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불안했죠.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2024년 4월 15일. 태양절 열병식. 저는 김주의 아가씨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는 단상 중앙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끝. 시야에서 밀려난 자리였죠. 중앙엔 김주현이 서 있었습니다. 14세 소년. 러시아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열병식이 시작됐습니다. 탱크 127대, 미사일 발사대 38대, 군인 1만 2천 명. 모두가 김주현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김주의 아가씨는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열병식 후 만수대 거주지. 복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회의실로 들어갔죠. 당 간부 8명이 배석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경계를 섰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현이를 공식 후계자로 선포한다. 침묵. 그리고 박수 소리.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주의 아가씨가 불려 들어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죠. 김주의 아가씨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섰습니다. 30분 후. 안에서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의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책상이 엎어져 있었고 액자가 깨져 있었죠. 김주의 아가씨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나가세요, 리철 동무. 하지만 주의 아가씨. 나가라고요. 저는 물러났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섰죠.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주현 동무를 당의 후계자로 추대한다.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김주현의 사진이 곳곳에 걸렸죠. 그리고 김주의 아가씨의 이름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서, 방송에서, 공식 문서에서. 단 하루 만에 지워졌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그날 김주의 아가씨를 따라 당사로 갔습니다. 그녀는 사무실로 들어갔죠. 책상 위엔 이미 짐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사 명령입니다. 새 거처로 가십시오. 당 간부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새 거처는 만수대가 아니었습니다. 평양 외곽 보통강구역.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죠. 경호 인원도 줄었습니다. 6명에서 2명으로. 저와 또 다른 경호원 1명. 김주의 아가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동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색 아파트들만 빼곡했죠. 아버지는 내 세상을 지웠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뒤에 서 있었습니다. 주의 아가씨. 이제 나도 그의 세상을 지울 거야.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5월. 김주혜 아가씨의 일정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공식 행사 참석 금지. 외부 접촉 제한. 사실상 연금이었죠. 하루는 국가보위성 요원이 찾아왔습니다. 김주혜 동무, 조사가 있겠습니다. 무슨 조사? 반당 행위 혐의. 김주혜 아가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죠.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원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경호원 주제에 간섭 하나. 저는 주의 아가씨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요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곧 그 의무도 없어질 거야.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기다렸죠.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먹으로 책상 치는 소리. 저는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김주혜 아가씨가 나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리철 동무. 예, 주혜 아가씨. 저, 죽을 수도 있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생각했죠. 이 아이는 잘못한 게 없어. 단지 태어난 순서가 먼저였을 뿐이야. 6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주혜가 숙청당한다더라. 주현파가 움직인다더라. 호위사령부 내부도 술렁였습니다. 한 선임이 저에게 속삭였죠. 리철, 자네 자리 옮기는 게 좋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김주혜는 끝이야. 거기 붙어 있으면 자네도 같이 간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제 임무를 지키겠습니다. 선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충성과 어리석음은 다른 거야.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7월 27일. 전승절 기념식. 김주혜 아가씨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거처에 남았죠. TV로 중계를 봤습니다. 김주현이 단상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미래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주혜 아가씨는 TV를 껐습니다. 다 끝났네요, 리철 동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주혜 아가씨. 그럼 뭐가 남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킨다. 2024년 9월 3일 오후 11시. 보통강구역 거처.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죠.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국가보위성 요원 8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제복, 무표정한 얼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선두에 선 요원이 서류를 내밀었죠. 최고 지도자 동무 명령. 김주혜 체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혐의입니까? 반당 반혁명 음모. 국가 전복 기도. 말도 안 되는 혐의였습니다. 저는 앞을 막아섰죠.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원이 저를 밀쳤습니다. 비켜, 경호원 주제에. 저는 버텼습니다. 그때 김주혜 아가씨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나왔죠.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리철 동무. 요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주혜, 체포한다. 김주혜 아가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죠. 혐의가 뭔가요? 반당 음모. 최고 지도자 동무 암살 기도. 김주혜 아가씨가 웃었습니다. 차갑고 허무한 웃음이었습니다. 웃을래요. 제가 아버지를. 요원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죠. 잠깐만요. 영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요원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제 이마에 겨눴습니다. 한 번 더 방해하면 쏜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다른 요원이 저를 제압했죠.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김주혜 아가씨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가시죠. 요원들이 그녀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죠. 주혜 아가씨. 김주혜 아가씨가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리철 동무. 이미 각오했어요. 그들이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력했습니다. 30분 후, 호위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철 동무, 즉시 복귀하라. 저는 사령부로 갔습니다. 부사령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리철, 자네에게 새 임무다. 무슨 임무입니까? 부사령관이 권총 한 자루를 건넸습니다. 김주의 처형. 자네가 집행하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최고 지도자 동무 명령이다. 배신자는 가장 가까웠던 자가 처단해야 한다. 저는 권총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사령관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자네 가족도 함께 간다. 3대가. 저는 권총을 쥐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9월 4일 새벽 3시. 국가보위성 지하신문실. 저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경호원 4명이 뒤를 따랐죠. 철문이 열렸습니다. 김주혜 아가씨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죠.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리철 동무. 저는 다가갔습니다. 권총을 꺼냈습니다. 뒤에 선 보위성 요원이 말했죠. 즉결 처분하라. 최고 지도자 동무 명령이다. 저는 권총을 들었습니다. 김주혜 아가씨를 조준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봤죠. 괜찮아요, 리철 동무. 당신 가족을 지키세요. 저는 손가락을 방아쇠에 올렸습니다. 떨렸습니다. 뇌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12년간의 기억. 4살 때 첫 만남. 10살 때 화성-17 발사장. 12살 생일날 받은 권총. 그리고 마지막 질문. 리철 동무, 조국이 뭐예요? 저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왜 안 쏘나? 보위성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권총을 내렸습니다. 못 쏘겠습니다. 뭐? 주의 아가씨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요원이 제 뒤통수를 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죠. 이 새끼가 미쳤나?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김주혜 아가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리철 동무는 잘못 없어요. 하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김주혜 아가씨의 목소리였죠. 리철 동무. 정신을 차렸을 땐 독방이었습니다. 3m 사방 콘크리트 방. 창문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부사령관이 들어왔죠. 리철, 마지막 기회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주혜를 쏘든지 아니면 자네 가족이 죽는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버지에게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뭐? 반역자가 아니라 희생자입니다. 부사령관이 혀를 찼습니다. 미련한 놈. 내일 공개 총살이다. 자네와 김주혜 둘 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12년간 지켜온 아이를 배신할 순 없었죠. 밤. 환기구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리철 동무. 김주혜 아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주혜 아가씨? 들려요? 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죠. 도망가요, 리철 동무. 함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준비했어요. 탈출 계획. 9월 4일 오전 2시. 국가보위성 지하 독방. 환기구를 통해 김주혜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죠. 아버지의 금고, 비밀번호, 핵발사장치 코드, 스위스 계좌번호. 모두 복사했어요. 주혜 아가씨, 그건 보험이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김주혜 아가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교대 시간에 탈출해요.
브로커가 대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연락을? 제게도 방법이 있었어요. 리철 동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왜 저를 데려가시려는 겁니까? 당신은 12년간 절 지켜줬어요. 이젠 제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전 4시 정각. 독방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병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죠. 빨리. 저는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김주혜 아가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요, 리철 동무. 우리는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안내인이 앞장섰죠. 10분 안에 건물을 나가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김주혜 아가씨가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핵발사 코드 17개, 비밀 계좌 28개, 군사기밀 문서 32,000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혜 아가씨. 이건 알아요. 배신이죠. 하지만 이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차는 평양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신의주 국경 30km 지점.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운전사가 긴장했죠. 가짜 신분증으로 통과합니다.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죠. 신분증. 운전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군인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주혜 아가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군인이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통과. 차가 검문소를 지났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의주 외곽 안전가옥. 우리는 24시간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설명했죠. 오늘 밤 압록강을 건넙니다. 중국 단둥까지 7km. 발각되면 죽습니다. 북한 경비대가 쏩니다. 김주혜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가족이 떠올랐죠.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아마 이미 체포됐을 겁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9월 5일 오후 11시. 압록강 하류. 갈대밭 사이로 강이 보였습니다. 폭 200m. 건너편이 중국이었죠. 브로커가 작은 고무보트를 꺼냈습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경비대가 순찰합니다. 우리는 보트에 올랐습니다. 노를 저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죠. 강 중앙. 갑자기 조명이 켜졌습니다. 북한 경비 초소였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울렸죠. 정지. 즉시 정지하라.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빨리. 졌습니다. 총성이 터졌습니다. 탓탓탓.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저는 김주혜 아가씨를 끌어안았습니다. 몸으로 그녀를 감쌌죠. 총알이 스쳤습니다. 어깨에 자결하는 고통. 맞았습니다. 리철 동무. 괜찮습니다. 계속 가세요. 보트가 중국 쪽 강변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뛰어내렸죠. 뒤에서 총성이 계속됐습니다. 갈대밭을 헤쳤습니다. 저는 어깨를 감싸며 뛰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김주혜 아가씨가 뒤돌아봤죠. 리철 동무, 피가. 계속 가십시오. 숲속 깊은 곳. 우리는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차를 준비해뒀습니다. 단둥까지 1시간. 거기서 라오스행 비행기 탑니다. 저는 차에 기대 앉았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렀죠. 김주혜 아가씨가 옷을 찢어 지혈했습니다. 버티세요, 리철 동무. 주혜 아가씨. 말하지 마세요. 힘 아껴야 해요. 단둥 외곽 비밀 의원. 중국계 조선족 의사가 총알을 빼냈습니다. 마취 없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분간의 수술. 총알이 빠졌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뼈는 안 맞았어요. 2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2주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단둥공항. 가짜 여권으로 라오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주혜 아가씨는 박미라. 저는 이상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이 멀어졌죠. 김주혜 아가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철 동무. 제 임무입니다, 주혜 아가씨. 아니요. 이젠 임무가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부터 날 지키는 게 당신의 마지막 임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혜 아가씨. 라오스 비엔티안.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거리 곳곳에 낯선 남자들이 보였죠. 북한 공작원들이었습니다. 추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12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태국 방콕으로. 다시 방콕에서 푸켓으로. 우리는 5개월간 도망쳤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끊임없이 쫓아왔죠. 저는 어깨 부상이 아물지 않은 채 김주혜 아가씨를 지켰습니다. 2월 13일 새벽. 태국 남부 해안가 작은 어촌. 브로커가 마지막 배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배로 12시간. 말레이시아 국경 넘어 한국 해군 구역입니다. 한국 해군이요? 한국 정부와 협상했습니다. 주혜 아가씨를 인도하면 망명 보호해준다고. 김주혜 아가씨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먼저 보내세요. 제가 진짜라는 증거예요. 브로커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3시간 후 배에 올랐습니다. 낡은 어선이었죠. 엔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바다는 거칠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죠. 저는 김주혜 아가씨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고속정 한 척이 따라왔습니다. 북한 공작선이었죠. 발견됐습니다. 빨리. 선장이 엔진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렸습니다. 고속정이 빠르게 따라붙었죠. 총성이 터졌습니다. 탓탓탓. 선체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저는 김주혜 아가씨를 갑판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엎드려 계십시오. 총격이 계속됐습니다. 선장이 쓰러졌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았죠. 배가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정이 바짝 붙었습니다. 북한 공작원 4명이 배에 올라탔죠.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물러서시오. 공작원이 총을 겨눴습니다. 리철, 너도 배신자가 됐구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호위 사령부 동기였죠. 김철수. 주혜를 넘겨. 그럼 너는 살려주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 그 계집애를 지키나? 이미 끝난 애를. 그녀는 계집애가 아닙니다. 주혜 아가씨입니다. 김철수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제 다리를 스쳤습니다. 무릎이 꺾였죠. 김주혜 아가씨가 갑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해요. 공작원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김주혜 아가씨가 두 손을 들었죠. 날 데려가요. 대신 리철 동무는 놔주세요. 주혜 아가씨. 제가 소리쳤습니다. 김철수가 다가갔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헬기였죠. UH-60 블랙호크. 확성기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이다. 즉시 총기를 내려놓아라. 김철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기랄. 해군 특수전 요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6명. 완전 무장. 순식간에 북한 공작원들을 제압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안전합니다. 이제 보호하겠습니다. 요원이 김주혜 아가씨에게 다가갔죠. 김주혜 씨, 맞으십니까? 김주혜 아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아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김주혜 아가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헬기에 올랐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은 고속정으로 돌려보내졌죠. 헬기가 상승했습니다. 아래로 태국 해안이 멀어졌습니다. 한 해군 대위가 저에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많이 다치셨습니다. 곧 병원 갑니다. 감사합니다. 대위가 미소 지었죠. 우린 적이 아니에요.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린 적이 아니다. 평생 적이라 배웠던 사람들. 하지만 저를 구해준 건 그들이었습니다. 30분 후. 한국 해군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갑판.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의무병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들것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는 김주혜 아가씨를 봤습니다. 주혜 아가씨, 이제 안전해요, 리철 동무. 저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태극기였습니다. 함대 위에 펄럭이는 깃발. 붉은색과 푸른색.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손이 적의 손이었을 리 없다. 2월 14일. 인천 해군병원.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깨와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김주혜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리철 동무. 주혜 아가씨. 그녀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2주면 걸을 수 있대요. 다행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주혜 아가씨가 창밖을 바라봤죠.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습니다. 리철 동무, 당신은 후회 안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주혜 아가씨. 왜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12년간 주혜 아가씨를 지켰습니다. 그게 제 임무였죠. 하지만 이젠 압니다. 그게 임무가 아니었다는 것을. 김주혜 아가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죠. 주혜 아가씨는 지켜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김주혜 아가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리철 동무. 당신이 절 지켜준 건 나뿐이 아니라 나의 새 세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론 인천 바다가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바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곳. 2025년 2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긴급 NSC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12명이 앉아 있었죠. 스크린엔 김주혜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국정원장이 보고했습니다. 김주혜 양과 경호원 리철을 어제 구출했습니다. USB 내용은 확인했나? 예. 핵발사 코드 17개, 김정은의 비밀 계좌 28개, 군사기밀 문서 32,000건 확인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죠. 진위는? 국방부와 교차 검증 중입니다. 현재까지 97% 일치율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각하, 이 사실이 알려지면 북한이 발작할 겁니다. 알고 있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공개한다. 전 세계에. 각하. 김주혜 양의 망명을 공식 발표하고 대한민국이 보호한다고 선언하겠네. 같은 날 오후 3시. 청와대 브리핑룸. 전 세계 언론 287개사가 모였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죠. 대한민국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 양의 망명을 공식 확인합니다. 순간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죠. 김주혜 양은 자유의지로 대한민국을 선택했으며 우리 정부는 인도적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대통령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한 사람의 자유를 선택할 권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주혜가 가져온 정보는 현재 확인 중이나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입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1시간 후.
평양 조선중앙통신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남조선 괴뢰가 공화국 국민을 납치했다. 즉각 송환하지 않으면 전면전도 불사한다. CNN 긴급 속보. 노스코리어 스레턴즈워 오버 도터즈 디펙션. BBC도 일면 톱으로 보도했죠. 김정은, 딸 망명의 전쟁 위협.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이징 외교부. 중국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행동은 지역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 하지만 어조는 예전보다 약했습니다. 김주애가 가진 정보 때문이었죠. 워싱턴 백악관.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결정을 지지한다. 김주애가 가져온 건 비밀이 아니라 진실이다. 짧지만 강력한 지지였습니다. 유럽연합도 성명을 냈습니다. 개인의 자유 선택을 존중한다. 일본, 캐나다, 호주도 한국을 지지했죠. 2월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15개 이사국이 모였습니다. 북한 대표가 먼저 발언했죠. 남조선이 우리 국민을 납치했다. 즉각 송환하라. 한국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김주애 양은 자발적으로 망명했습니다.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중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는 내정 간섭이다. 미국 대표가 일어섰죠. 내정이 아니다. 한인 간의 자유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의제 김주애 보호 및 북한 핵정보 공유 협상 개시. 찬성 12개국. 반대 2개국 - 중국, 러시아. 기권 1개국. 압도적 통과였습니다. 인천 해군병원. 저는 TV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김주애 아가씨도 함께 있었죠.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주애 아가씨 덕분입니다. 아니요, 우리 덕분이에요. 3월 5일. 스위스 제네바. 북한 - 한국 - 미국 - 유엔 사자 협상. 김주애가 가져온 정보를 둘러싼 협상이었습니다. 북한은 모든 정보 반환을 요구했죠. 한국은 국제감시하 공유를 제안했습니다. 7일간의 마라톤 협상. 최종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핵발사장치 코드 한국 - 미국 공동 보관. 비밀 계좌 동결 후 유엔 인도적 지원 기금 전환. 군사기밀 유엔 안보리 공유. 북한의 일부 반환. 김주애 대한민국 망명 보호 승인. 북한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 압력이 너무 컸죠. 3월 10일. 청와대.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기가 아닌 품격으로 얻는 것이라는 것을. 김주애 양을 보호하는 것은 한 사람의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전국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89%로 치솟았죠. 인천 해군병원 병실. 저는 목발을 짚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주애 아가씨가 들어왔죠. 리철 동무, 재활운동 어때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주애 아가씨. 그녀가 신문을 건넸습니다. 일면 헤드라인. 세계, 한국의 품격의 경이. 저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주애 아가씨. 네. 이게 진짜 국가인가 봅니다. 김주애 아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찾던 조국이에요. 창밖으론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국가란 땅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3월 15일. 인천 해군병원 재활치료실. 저는 평행봉을 잡고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아직 불편했지만 많이 나아졌죠.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다음 주면 목발 없이도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치료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인천 바다가 보였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리철 씨, 면회 오셨어요. 면회요?
국정원 분들이세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정장 입은 두 명이 앉아 있었죠. 리철 씨, 앉으시죠.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 요원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국정원 대북팀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협력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협력이요? 요원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북한 내부 문서들이 떠 있었죠. 당신은 12년간 호위 사령부에 있었습니다.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자문입니다. 북한 내부 정보 분석, 김정은 행동 패턴 분석.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배신자입니다. 요원이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을 지킨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3월 20일. 국정원 신원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협력 요원으로 등록됐죠. 급여도 지급됐습니다. 처음으로 제 돈을 벌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양에선 모든 게 국가 소유였죠. 하지만 여기선 제 노동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자유였습니다.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작은 아파트. 정부가 제공한 임시 거처였습니다. 원룸이었지만 깨끗했죠. 냉장고, 세탁기, TV가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혼자만의 공간.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평양에선 항상 감시당했으니까요. 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평양과 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4월 5일. 광화문광장. 저는 처음으로 혼자 외출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었죠. 웃고 떠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찰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광장 중앙에 섰습니다. 앞엔 세종대왕 동상이 있었죠. 그 너머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2년간 적국의 상징이라 배웠던 깃발.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이 깃발 아래서 저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주저앉았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태극기를 가리켰습니다. 저 깃발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었죠. 그래요. 우리의 자랑이죠. 저는 다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4월 10일. 인천 해군병원. 김주혜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도 퇴원 준비 중이었죠. 리철 동무, 걷는 게 많이 좋아졌네요. 주혜 아가씨도 안색이 좋으십니다. 우리는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죠. 김주혜 아가씨가 물었습니다. 리철 동무, 후회 안 해요? 평양에 두고 온 가족. 저는 멈춰 섰습니다. 매일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아마 수용소에 계실 겁니다. 김주혜 아가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해요. 쟤 때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주혜 아가씨. 하지만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김주혜 아가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지켜준 건 나뿐이 아니라 나의 새 세상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혜 아가씨. 네. 이게 조국이라는 건가요? 김주혜 아가씨가 태극기를 가리켰습니다. 병원 옥상에 펄럭이는 깃발. 맞아요. 사람을 지키는 곳. 그게 진짜 조국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주혜 양망명 50일, 한반도의 새바람.
화면엔 김주혜 아가씨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진도. 함께 망명한 경호원 리철 씨, 국정원 협력 요원으로 활동 중.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죠. 범죄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불리는 게. TV를 끄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 야경.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그 위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릴 때 나는 처음으로 국가를 봤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제게 두 번째 삶을 준 이 나라에 대한. 2026년 3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캠퍼스.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생들이 캠퍼스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그 속에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박미라. 김주혜 아가씨의 가명이었습니다. 저는 캠퍼스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협력 요원으로서 비공식 경호를 맡았죠. 김주혜 아가씨가 걸어왔습니다. 청바지에 흰 셔츠. 평범한 대학생 차림이었습니다. 리철 동무, 여기 계셨네요. 주혜 아가씨, 첫날은 어떠셨습니까? 좋았어요. 다들 친절했어요.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1년 전 평양에서 볼 수 없던 표정이었죠. 우리는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리철 동무, 이게 꿈만 같아요. 무엇이 말입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는 것. 김주혜 아가씨가 벚꽃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양에선 전 항상 특별해야 했어요. 샛별 여장군 후계자. 하지만 여긴 그냥 박미라예요. 한 명의 대학생.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주혜 아가씨가 원하시던 거죠. 네. 평범한 삶이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김주혜 아가씨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죠. 1년 전엔 커피 주문조차 해본 적 없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론 학생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김주혜 아가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뉴스 앱을 열었죠. 리철 동무, 이거 봤어요?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남북 공동 해관전 협약 체결 1주년.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김주혜 망명 이후 한반도 긴장 완화. 남북 대화 재개.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죠. 북한 도발 87% 감소. 남북 교류 협력 23% 증가. 김주혜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나 봐요. 주혜 아가씨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당신도요, 리철 동무.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 국정원 대북팀 사무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내부 동향 분석. 1년간 축적된 정보들이 쌓여 있었죠.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리철 씨, 수고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적응은 잘하고 계신가요?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팀장이 의자를 당겨 앉았죠.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평양에 두고 온 가족. 그리운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매일 그립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퇴근 후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2년 전과 같은 원룸. 하지만 이젠 익숙했죠. TV를 켰습니다. KBS 뉴스 9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 평양 주민들과 간담회. 화면엔 김정은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죠.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한편 김주혜 양 망명 이후 북한 내부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김주혜 사건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딸조차 탈북했다는 사실이. 저는 TV를 껐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죠.
서울 야경. 1년 전과 같은 풍경.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젠 이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2026년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김주애 아가씨와 함께 참석했죠. 특별 초청이었습니다. 단상엔 대통령이 서 있었습니다. 77년 전 오늘 우리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오늘 한 사람이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가리켰습니다. 김주애 양과 리철 씨.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3만 명이 박수를 쳤죠. 저는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김주애 아가씨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때론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른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여기 서 있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올려다봤습니다. 광장 위에 펄럭이는 깃발. 가슴이 뜨거워졌죠. 기념식 후 김주애 아가씨와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리철 동무. 네, 주애 아가씨. 저 이제 이름 바꾸려고 해요. 이름을요? 김주애 아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박미라로. 완전히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당신은요? 계속 리철로 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김주애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리철 동무, 고마워요. 무엇이 말입니까? 절 여기까지 데려와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주애 아가씨. 왜요? 주애 아가씨 덕분에 저도 자유를 찾았으니까요. 김주애 아가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서로를 구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김주애 아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조선의 공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민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태극기가 펄럭이는 광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급이 아래.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인이었습니다.